7년의 밤 속 묘사가 너무 생생해서 무섭기도 했는데요. 겪어보지 않은 일을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묘사하실 수 있나요? 이 생생한 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취재, 또 공부. 저는 보통 이제 6개월 정도 할애를 해요. 7년의 밤도 이제 6개월 이상이 걸렸어요. 저는 소설을 쓸 때 공간 장악이 1번이에요. 공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 완전히 방향치에 타고난 길치입니다. 제가 15살 때 광주로 이제 공부를 하러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제 동네 지리도 잘 모릅니다. 항상 다니던 길로만 가요. 이해합니다. 예, 이해합니다. 예, 제 방에는 대한민국 전도, 뭐 경기도 전도 이런 식으로 큰 그 지도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. 그러니까 완전히 가상의 공간을 제가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. 대신 이제 그 위에 있는 건물들 도로를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. 네. 제가 도시계획을 다시 하는 거죠. 동서남북 놔두고 여기는 학교, 뭐 여기는 소방서, 뭐 여기는 이제 드림랜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바꿔서 제가 만드는 거예요. 그렇게 하면 이런 지도가 나와요. 책의 첫 장에도 나오죠. 여기 딱 세령마을. 이 그림이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와 있어야만이 소설 속에서 공간을 장악할 수가 있거든요. 실제 지역과 거의 뭐 싱크로율이 네, 100%인가요? 네. 가서 보니까 제가 원하는 세령마을의 그 황폐한 분위기 그대로였어요. 그러면 작품을 쓰시기 전에 그 지역을 몇 번 정도를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? 주암호 같은 경우는 한 20-30번 갔던 것 같아요. 그래야 되는구나. 주암호를 다니면서 보면 이제 저녁 해질 무렵 되면은 물안개가 이렇게 피어 올라와요. 물안개 피어 올라오면은 그 마을 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. 어릴 때 이제 제가 할머니가 저를 부르던 목소리, 밖에서 놀고 있으면은 들어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, 그런 상상을 거기서 하면서 스케치를 날마다 한 거예요. 장면 하나하나 떠오르는 상상을 계속 스케치를 하면서 나중에 이야기할 때 이게 다 맞물리는 어떤 조각들이 되기 때문에,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한결 좀 뭐라 그럴까, 리얼리티를 갖게 됩니다.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. 제가 진짜 무서웠던 부분을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. 댐 경비원이 물속에서 시신과 딱 맞닥뜨리는 그 장면. 물결을 타고 얼굴 뒤편으로 흐르는 검은 머리칼, 새하얀 얼굴, 몸에 휘감긴 흰 옷자락, 물을 차듯 위를 향해 쭉 펴고 있는 다리, 사람이었다. 머리부터 수직으로 하강하고 있는 여자아이였다. 이 생생한 묘사의 비법이 뭔가요? 혹시 비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묘사를 할 때 지키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. 이 장면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잖아요. 예. 무섭다, 공포스럽다, 이 단어를 쓰지 않고 무섭게 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. 무섭다는 단어, 두렵다는 단어, 공포라는 단어 한 번도 안 나옵니다. 이 묘사 장면에서요. 그래야만 독자가 무서울 것 같았거든요. 독자를 얼마만큼 무섭게 하느냐가 이 장면을 쓸 때 저의 목표였어요. 소설에는 보통 2가지 종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. 하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소설이에요. 우리가 이제 추리소설이라든가 뭐 철학적인 어떤 인간의 내면을 다루는 그런 소설들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. 주인공이 말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야 돼요. 주인공이 보여주는 문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, 생각을 하게 하는 소설이 있고, 또 하나는 체험을 하게 하는 소설이거든요. 이 경우에는 독자를 작가가 만든 세계, 이야기 속 세계에 끌어들여서 문을 닫고 끝까지 데리고 가야 합니다. 이야기가 끝나는 그 출구가 있는 곳까지. 그러려면 묘사를 참 생생하게 해야 되거든요. 생생하게 묘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독자들은 한 번 읽기 시작하면 이 책을 손에서 놓기 힘든 경험을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, 7년의 밤을 통해서 우리 작가님께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, 메시지는 과연 뭐였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. 누구나 자기 안에 지옥이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. 자기 안을 잘 들여다보면 악한 부분도 있고 비겁한 부분도 있고 치졸한 부분도 있어요. 찌질한 데도 있고. 저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내놓기가 되게 부끄러웠어요.
부끄러웠는데 일단 내놓기 시작하니까 그게 너무 재밌고 신나는 거예요. 제 캐릭터들은 대부분 찌질남들이 많습니다. 제가 굉장히 사랑해요, 찌질한 남자. 찌질남 말씀하시는데 왜 저를 보시면서 여기 도둑이 제발 저랬나 봐요. 예, 그래가지고 평범하게 일상을 살던 사람이 자기 안에 지옥문이 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. 물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체험하는 소설의 강점이 그거거든요. 독자에게 내가 인생에서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하게 해줘요. 내가 책에서 이럴 때 이런 걸 봤는데 이거는 현명한 행동이 아니야 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되거든요. 힘겨운 20대를 보내시고 등단도 어렵게 하셨습니다. 그래도 이 작가가 된 이후로는 탄탄대로셨을 것 같아요. 네, 탄탄대로일 줄 알았죠. 네. 사진 한번 인생 네컷. 네. 쇼컷이 너무 잘 어울리신다. 예쁘죠? 네. 네, 제가 봐도 예뻐요. 네, 쇼컷을 10년 정도 유지를 했는데요. 그 이유가 있습니다. 잘 어울리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? 네, 이때는 머리를 자르고 있었던 이유가 미리 데뷔하는 차원이었어요. 인생이 호사다마라고 하잖아요. 그때가 이제 20화를 쓰려고 자료 준비도 하고 줄거리도 만들어 놓고 작가로서 정말 세상에 발 디딜 자리를 구축을 하는, 그리고 신문에 연재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. 그러니까 종이 신문의 연재라는 것은 끊긴 지가 꽤 오래됐어요. 그 당시로서도 한 7년 정도는 종이 신문 소설 연재가 없었던 상황이고 다시 재개하는 의미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큰 기회였어요. 그런 상황에서 건강검진을 했다가 제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. 10년 만에 제가 암 졸업장을 받았어요. 이 졸업장이라는 다행이다. 게 뭐냐면, 이 졸업장이라는 게 뭐냐면 진료 소견서예요. 그걸 가지고 이제 보통 사람들처럼 동네 건강검진센터에 가서 그냥 2년에 한 번씩 검사 받고 살아라. 이게 이제 졸업장인 거예요. 10년 만에 그 졸업장을 받고 나서 기념으로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어요. 지금 그래서 이 긴 머리가 되었는데 잘 어울리나요? 우리 스타일 박사.